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인간이 못났다. 그래서 배고파서 밥을 먹고 왔지요. 그리고 뭐를 어쨌다고 우리 스님 편지 좀 서간 좀 그만 써요. 그만. 안 움직인다. 큰일났다. 미치겠다. 이게 오래 그걸 해놓으면 안 되는가 보다. 나도 몰라. 이씨. 아, 속상해. 간다. 가. 지랄이. 에이. 누가 어떻다고 움직이라고 뭐냐 이놈아. 에이. 병법은 뭐라고돼? 제주는 묻지 마잉. 이 소리. 그러니 이 경호선사가 이 병법에 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니 갑자기 왜 스님은 자꾸 손자병법 진치는 법, 그냥 제갈공명 진치는 법, 뭔 이게 말이 돼? 그게 바로 다 이거였다 이런 말이야. 에휴. 아니 또 얘는 또 왜 이러냐? 하나가 지랄하면 하나가 지랄. 오마이갓. 병법은 물어대 자주는 묻지 말라. 오냐 자주 묻지 말아라. 살다가 우리 경호스님이 병법 공부했다는 얘기 머리털나고 처음 들어가지고 충격이었죠. 경호가 항상 병서보기를 좋아했었다. 병서보기를 좋아했었다. 라는 말이 김태읍의 인간경화에 써있어요. 웬 병서보기. 는 이야기는 제갈공명의 병선이 장량의 저병선이 하는 진치는 법과 습격하는 법, 뭔 습격을 해? 같은 육도 삼략의 병수를 연구하였다는 것은 주변 제자들에게도 자주 목격되었답니다. 에? 그걸 펴놓고 이제 이렇게 스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전쟁에 나가려고 하십니까? 정작 하실 공부는 아니하시고 왜 밤낮 병서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스님 참으로 이상하시네요 라고 어떤 제자가 병서를 바닥에 펴놓고 몰두하고 있는 경호를 보자 경호 스님이 그냥 한 바닥을 그냥 그 병서책을 펴놓고 보셨답니다. 이렇게 원래 병서책을 보려면 막 진치는 법 이런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습격하고 어디로 공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전쟁이야? 전쟁 같은 사랑이네. 어떤 제자가 병사를 방바닥에 놓고 몰두하고 있는 경호를 보자 이와 같이 물었다. 그러한 즉 경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뭐라고? 이게 공부라고. 이게 큰 공부거든. 번뇌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이 김태읍의 인간경호를 먼저 접해요.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접해가지고 보면서 이상하다. 병법을 보면은 번뇌마가 쫓아진다고? 그럼 나도 한번 봐볼까? 라고 해가지고 저도 병법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뭔 병법책 같은 소리야. 그게 왜 번뇌마를 이렇게 쫓는다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제가 2012년에 그 김태읍의 인간경어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려고 했고, 어려워요. 그것도 번역이. 왜냐면 옛날 글씨라 더럽게 어려워. 뭐 읽기도 어렵더라고. 글씨도 조그만하고. 어딨냐? 그거 있어요. 원본 있어요. 원본.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전봉주 나타나면서, 그게 그 손자병법이고 제갈공명의 진치는 법이고, 이게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김태읍 스님이 수집한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경호사가 이거를 그 병법을 많이 보고 번뇌마를 쫓는다고 했답니다. 번뇌마 같은 소리 하는데, 저도 하도 경호 스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경호선사 말이라면 깜빡 죽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깜빡 죽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병법책을 보는데 번뇌마가 쫓아지나. 이런 그 화두 아닌 화두를 들고 다니다가 진짜 아니라 6년 만에 이걸 내려놓게 되죠. 이게 이랬었구나. 경호선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걸 보다가
누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휴, 우리 경화사 이거 할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주변에 눈치 보려. 그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대답하고 평소도 선공부가 일제가 방법이 평소가 선공 선어록이냐? 그게? 하여튼 선공부의 일조가 된다고 경선사가 말했어요. 경선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진 얘는 의뢰의 그 대답이 간단하다. 이게 공부야 번뇌마와 싸우는 것도 전쟁이거든. 전쟁 같은 사랑 그것은 승리로서 바른 대답. 난 이걸 바른 대답인 줄 알았거든. 참 진짜로 철저하게 이걸 믿고 내가 실제로 해봤다니까. 근데 번뇌마 쫓기는 커녕 간에 머리 아파 안 봐. 장량 있죠? 장량은 전한 패군 성보 사람으로 자는 자방이고 시우는 분성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연이어 한나라의 재상이 됐었어요. 한나라 사람이다. 한나라 사람. 진나라가 조국 한나라를 멸망시키다 자객을 시켜 방량사에게 진시황을 남살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 성명을 고치고 하비 땅으로 달아나 살았는데 흑다리 위에서 황석공이란 노인을 만나 태공왕의 병서 태공병법 뭐 이거 을 전수하고 닫다가 한다. 진나라 2세 원년 기원전 209년 무리를 마서 진성의 반란에 호응을 했고 나중에 유방의 모신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죠. 누가 지금 장량의 계략하면 장량이야? 아니야. 육도삼략 그죠? 장량의 육도삼략. 육도삼략은 주나라의 강태공이 지었다는 육도와 황석공이 지어 장량에게 주었다는 상중하 3권의 병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육도삼략이라고 하죠. 그 장량이 이거를 써먹었어요. 상중하 3권의 병서로서 도략 육도는 문도, 무도, 용도, 허도, 포도, 견도 이렇게가 육도라고 한답니다. 오 마이 갓.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전봉준 장군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내용으로 경화선사는 이 당시 전봉준 장군과 내용이 무지하게 많았.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러니까 이 병법을 경화선사가 손댄 거를 보면 거의 깊숙이 관여를 했는데 이 경화선사가 이제 그 수행자이고 선지식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병법은 물어오지만 자주는 묻지 말라 뭐 이렇게 그 서간을 보내요. 어이 추워. 전봉준 장군은 또 이걸 가방끈이 그다지 경호선사만큼 안 길고 어쨌든 그런 거를 경호선사를 통해서 경호선사가 훨씬 이게 많지요. 가방끈이 길어요. 경호선사는. 전봉준 장군은 동농민련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전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더구나 경호의 삼촌인 송이혁이가 비서실장이야?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으로 경호선사를 달달 볶아? 어디에 살고 있어? 봉상면 구미리에 살고 있죠. 경호선사 전봉준 장군 고향. 경호선사의 고향인 오동면 구미리에 그들은 자주 모였어요. 오동리와 구미리에 자주 모였죠.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송이익은 전주 접장도 됐어요. 활약하였고 또 다른 작은아버지 송헌욱이가 있어요. 말했죠. 송헌욱은 관직에 있으면서 전봉준을 도우니 송용호님만 만나면 되는데 송용호를 못 만나요.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그게 손주라고 하는데 그때 그 송용호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김상기 박사 아시죠? 서울대 김상기 박사가 쓴 전봉준 장군과 그 책 어딨냐? 귀중한 책인데. 어쨌든 그 책에 이제 전봉준 장군과 그 송희옥과의 관계 그리고 송헌욱의 관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상기 박사만 살아 있었어도 내가 좀 좋은데 제가 김상기 박사는 만나지 못하죠. 고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경화선사는 전봉준에게 전술적으로만 좋았던 것으로 대원과 전봉준과의 그 다리 역할은 역시도 송희옥이가 하는데 송희옥이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는 송헌욱이죠. 송헌욱이는 벼슬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원군과 줄이 잘 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화선사는 전봉준이 그 동학농민혁명의 교시에도 살생을 하지 말고 생명을 구하라. 생명을 살려주라. 아니 무슨 전쟁터에서 살생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주라는 말을 어떻게 교시를 할 수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전봉준 장군 그 교시에 살생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주라라는 그 대목을 보고 이 경호선사가 다 써줬구나. 응? 전쟁하는데 무슨 생명을 살려줘. 살생하지 말라. 이건 죽이지 말라는 건데 이러한 전쟁의 교시는 없지요. 는 라는 불교적 색태가 짙은 내용들을 보면 전봉준에게 경호선사는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뭐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 전봉준은 그리고 전봉준도 항상 이 염주를 차고 다니고 말로는 시천주 조화정인데 시천주 조화정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동학에서 하잖아요. 근데 전봉준 장군은 그 동학농민혁명의 그 동학의 그 체제, 직강소 이런 체제를 이제 이용해서 동학을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전봉준 장군도 불교를 엄청 믿었죠. 부처님을. 그래서 경호선사를 신뢰해서 항상 이렇게 그 염주를 하고 다니고 살생을 금하고 생명을 살려주고 하는 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전봉준은 경호선사의 도움으로 전술을 짜고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염주를 착용했어요. 기록이 있었으니 훗날 경호는 삼수갑산으로 사라졌어요. 따라서 경호는 역사의 희생물로서 경호는 실종자야. 어디로 갔는지 몰라 실종신고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실종신고가 돼서 실종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지금도 찾으면서 뭐 경호가 삼수갑산으로 뭐 과부로도 네가 봤냐 이놈아? 이 썩을 놈아. 왕후 청추국전의 기록자 해초의 실종은 지리적으로 강대하지만 경호선사는 해초도 그 실종했죠. 근데 왕후 청추국전 쓰고 그죠? 근데 경호선사는 북기로 갔다니까. 그래서 또 경호의 북기사라고 하는 그 민영규 박사가 또 경호의 북기사라고 썼는데 북기 같은 소리야. 근데 경호선사가 뭐 들라고 북으로 귀속해? 뭐 북으로 왜 돌아가? 그게 뭐가 있냐?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북으로 부르고 가다 보니까 경호선사가 전생에 그 삼수갑산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경호선사는 또 왜 삼수갑산과 인연이 있었냐를 보니까 또 전생에 어느 생을 살았을 때 뭐가 높은 벼슬자리 뭐냐 거기에 전부 다 이제 높은 벼슬자리를 하다 보니까 귀향을 많이 갔겠죠. 그 삼수갑산이 뭐 귀향지잖아요. 그 귀향지이긴 하지만 거기는 최고의 그 두뇌들이 가는 최고의 공직자들이 가는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뭐 죽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경호선사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어서 가지 않았느냐. 뭐 거기서 유력한 인물로 뭐 송강정철도 그냥 뭐 경호선사 못지않게 대단한 문장가잖아요. 근데 술도 또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송강정철이 또 삼수갑산 다녀왔고 또 이제 또 유력한 또 후보로는 뭐 이현적이라는 분이 또 거기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뭐 경호선사가 또 이거를 더 보다 더 확증시켜주는 그거 하나는 또 결정적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다쳐. 너무 많이 알면 안 좋아요. 경호선사를 내가 하다 보니까 또 경호선사가 그 상원암에서라는 그 상원암 있잖아요. 상원암의 그 문간방에서 경호선사가 오화천 집에서 새 사는데 그 오화천도인가 친해요. 그래가지고 상원암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무는데 일주일 내내 똑같은 꿈을 계속 꿔. 여기 비로간을 쓴 그 높은 벼슬에 그 저기가 그 저기를 뭐죠 이거 그거 입고 그 높은 신하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주워 입고 그 밭을 갈아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성안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경호선사가 깜짝 놀래죠. 아 내가 전생에 관직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요. 그걸 내가 읽어보고 그 시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수갑산과 상체라는 상체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해가 상체라고 그래요. 선가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죠.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칠판에 오늘 한 번도 안 썼냐? 아이고야, 야, 좀 한 번이라도 써주자. 너도 너무하지 않냐? 미안해요.
이 상체가 이 가풀상자야. 이건 채무. 해가가 상체 사상을 하기 위해서 업도로 가시잖아요. 업도로. 그죠? 업도로 갔다가 접중간에게 죽어요. 접중간 놈이. 응? 꼬아박쥐 관가에 이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가가 한다.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선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업도에서 이제 그 저기를 받죠. 120살에 죽어요. 120살. 죽을만 하지 뭐 120살이면. 살 것 다 살고 그 승찬한테 그죠? 승찬한테 다 물려 받춘 다음에 야, 나는 어디로 간다. 나는 전생빚을 갚으러 업도로 간다. 그래가지고 업도에 가서 이제 그 저작거리에서 막 그냥 그 선을 펼치다가 죽는데 그때 이 상체를 우리가 선가에서는 해가 상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체 사상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랬죠? 전생빚을 갚는다. 뭔 빚? 전생빚. 다른 빚이 아니고 이 전생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빚을 어떻게 갚느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걸 보니까 응? 찌릿찌릿하게 빚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일부러 갚으러 간다 해서 상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경어에 삼수갑상과 상체사상이라고 썼더니 그냥 사상 지우라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어떤 거시기가 그래서 지워서 그래도 그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상체라는 나도 경호선사가 그러면 상체가 아닐까 맞는 말이죠. 전생빚을 이제 말하자면 삼수갑산에 가서 갚으러 갔는데 넓은 의미로는 그런 뜻이고 좁은 의미로는 전봉준 장군의 그 저기 이족인 관계로 그 일본 놈들의 추적을 피해서 가게 된 거지만 그렇게 된 거고 결국은 경호선사나 이 해가상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위산영우나 이런 사람은 뭐가 되는 거? 위산영우는 뭐가 되죠? 위산 수고우. 수고우가 뭐예요? 물빛소. 물빛젖소가 돼가지고 그냥 소를 하면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황소 버건스 그냥 개나 소나 황소잖아. 근데 수고우가 돼가지고 왜 암소 있잖아요. 근데 물빛소가 젖소가 있어가지고 그냥 반질반질하잖아요. 젖자는 소. 네, 그런 소가 돼서 내가 전생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소가 되는 거죠. 소. 이 소가 불교와 어마어마하게 관계가 많지요. 많아요, 안 많아요? 소는 불교와 관계가 많아요. 우리 경호선사도 성우잖아, 성우. 나 소고기 그래서 안 먹어. 어쨌든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경호선사도 뭐 북기사라고 하는데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죠. 빚 갚으러 갔다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북기사라고 하면서 이제 해요. 근데 어찌됐건 경호선사도 삼수갑산과 인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삼수갑산으로 피해서 갔을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경호선사는 그냥 아무 그 목적을 가지지 않고 북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셨고 나중에 또 한일합방이 되니까 더 피해야 된다. 신척들이 왔어요. 그 한일합방 되던 해에 그 설날이 추석날이다. 추석날 왔는데 안 되겠다. 그때 이제 8월 29일 날이 그 한일합방이에요. 근데 8월 15일 날이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일합방 지나서 왔어요. 왔는데 그 피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죠. 1910년 겨울에. 그래서 그 갑산 아득포제를 지나가면서 결국은 갑산으로 더 숨어요. 그러한 비극적인 얘기가 있죠. 경어의 실종과 북기는 만국의 조선. 그렇죠. 이 만국의 조선 때문에 요 모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식민지 대한제국의 공간과 시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었어요. 요만큼 요 정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거 누구지? 그 스님. 경화라는 책을 쓰는 스님 누구예요? 그게 다 안 해. 그 스님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일찍 죽었다고 하더만.
뭐냐. 일지. 일지 스님. 일지 스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 일지 스님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봉준과 관계됐다는 것만 생각을 안 했고, 아, 경호선사가 이 만국 있죠. 대한제국의 만국 때문에 그래도 높은 자리잖아요. 불교계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인데 뭔가 그 협박을 받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당연히 협박을 받았죠. 한민박놈한테 해인사 내놓으라고. 어쩔 수 없이 쫓겨가야 되고, 또 영주삼이가 죽어서 살인사건을 또 뒤집어 써야 되고. 근데 그냥 걷다 대고 전봉준의 그건데 당연히 경호선사로서는 왜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도둑이 재발들여가지고 살 수가 없어. 하루가 멀다고 경찰이 찾아오고. 그런데다가 이제 경호선사가 책임져야 할 전봉준 장군의 둘째 아들, 둘째 딸. 이 첫째 아들은 같이 죽었죠. 폐병으로 죽었고, 첫째 딸은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것 두 개는 둘째 아들, 둘째 딸인데, 둘째 아들은 혼인을 시켜가지고 어디 무안의 공산 저수지 마을로 보냈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전홍련이가 그 이영찬하고 1903년 10월에 결혼을 하게 돼요. 혼인을. 호랩이랑.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1904년에 바로 떠나.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냐. 그 조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바로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 만큼 경호의 실종과 불기에는 시대적 희생물로, 당연히 시대적 희생물이죠. 조선 때문에 황제 폐하 성수만세라고 썼잖아요. 그 결설동수정에 동생도둑 동성물과 계사문에 황제 폐하 성수만세를 썼어. 그랬더니 그게 걸렸어, 검열에. 그래서 그거를 지웠는데 나중에 성명정 스님이 다시 살려내갖고 나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때문에 너무나 조선적인 비극이 응축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우리가 몰랐던. 근데 사실은 이 경호선사가 복조가리가 너무나 없는 게 그냥 끔찍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류 역사상, 우리 조선의 역사상, 아니 우리 한반도의 역사상 단군 이래로 가장 진짜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경호선사가 맞물리고, 그 시기에 전봉준이 맞물려서 둘이 거사를 도모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경호선사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잖아요. 경호선사만 저렇게 쫓기듯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그거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 조국의 광복만을 기다리다가 그냥 가셔요. 인간으로 너무 불쌍해. 그것은 조선의 현실을 바로잡고, 그렇죠, 보국완민, 제폭구민, 국대비난을 이루고자 했던 경호와 전봉준의 노력이 물거품인데 경호는 삼수갑산으로 사라져 했던 것이다. 이거는 사고는 이제 끝나는 문제다. 그는 넓은 차원에서 조국의 질서를 바로잡고, 몸이 다 저려온다, 저려. 일본 놈들의 침투를 막기위해서 몸으로 희생한 역사적 애국자죠. 독립운동의 선구자인 것이었으니. 내가 그랬어요. 그때 왜 만공스님의 무슨 독립사상, 독립운동 사상 세미나를 했어요. 만공스님이 독립운동가면 경호선사는 동독립운동가요. 더 앞장서서 했던.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더 독립운동가다, 이런 얘기요. 독립운동의 선구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실종됐어. 실종자야. 그가 소멸할 길을 추적해보면 경호는 왜 스스로 이단자라는 운명을 이게 일지가 쓴 거예요. 일지가. 감수하고 저 북방고원의 방랑자로서 쓸쓸히 소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왜? 이 왜 때문에 문제죠. 왜를 알지 못하고 저도 몇 년을 살아야 했고, 이 가슴이 너무 아팠고,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내고 싶었고, 꿈속에서라도 나는 알아내고 싶어서 힘들었는데 뜻밖의 전봉준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2017년에. 세상은 아무도 몰랐다. 지금도 우리 대중은 거의가 잘 몰라요. 지금도 이것이 힘들어.
그 변호로서 경호선의 비밀을, 경호의 영광과 그 비극을 오늘의 언어로 보관하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내가. 도대체 내가 변호자로 나서서, 경호선사 변호사다, 변호사. 경호스님, 수임료 주세요. 수임료 주세요. 내가 경호선사 변호사다 어쩔래? 그래서 나는 경호선의 비밀을 케어했고, 왜? 경호선사가 깨달은 그거를 아무도 남기지를 안 해가지고 경호선의 요체를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쑤시다 보니까 경호선의 요체는 뭐? 중도부리, 그리고 비영광과 비극을 오늘의 언어로 내가 보급하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물론 경호선사 이러한 비극의 역사적 비극의 희생물로서 경호의 실종과 불기는, 그렇죠, 실종됐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또 만국의 조선과 식민지 그 대한민국과 시간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과 다 맞물려 있고 그것과 다 연결돼 있죠. 그러나 경호선사가 전봉준과 세속인연의 가족관계로 인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는 전봉준 장군도 내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비극적인 애국자죠. 경호선사도 마찬가지고. 비극적 현실은 꿈에서도 몰랐었다. 의식 있는 한국은 경호의 부재를, 경호의 실종을, 경호의 선사가 북으로 가였던 하여튼 궁극적 원형으로 일본을 추억한다는 것은, 일본 냄새가 펄펄 나니까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식 속에서 경호선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매우 높은 예지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로 만약에 경호선사가 일본 놈들 때문에 갔다. 왜? 왜는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실종과 불기, 그죠? 그리고 만국의 조선에 대한 그것을 책임과 그거에 맞물려 있다는 거. 이게 아니 경호선사는 어찌됐건 이 경호선사가 정말로 이 인간경호죠. 인간경호. 깨달은 자이면서도 또 인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힌 찌들찌들한 인연들 사이에서 전복류가 얽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비극적인 일이죠. 무슨 뭐래요. 애국자고도 말이고, 일자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슬프게 삶을 살다 가셨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사고는 큰일 났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 경호선사의 비극은, 전봉준의 비극은 일본으로 했다는 것으로 원형 일본에 대한 비극적인 역사의식을 결코 지울 수가 없으니, 그래서 나는 일본 정말 싫어요. 경호의 작은아버지 송혁이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으로 경호의 고향인 우동리의 구미리에서 그들이 자주 모였어요. 응? 그러니까. 그리고 송혁은 경민 당시에는 전주 접전이 더 활약했고, 그 당시 고산 전투를 참석했어요. 그 작년에 우금치 전투 막 할 때 갔는데, 전봉준 장군이 구하러 가려고 하니까 전주에 갔더니 이미 죽었더라. 민병에게라고 해서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쓸쓸히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전사하연 역할을 깨 이때의 경우는 송희옥을 다이로 하여, 송희옥이 다리가 돼갖고 전봉준에게 자꾸 전술을 적으로 배워받는 도움을 줬죠. 거기가 작은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안 해. 근데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머리 아프다. 찌들찌들 연결돼 있어요. 연결고리가 단단히 돼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경호선사의 아끼는 누들에게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전봉준 장군은 경호의 도움도 무색하게, 경호선사가 영은사까지 달라붙었는데 공주 금시전투에서 대패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결국 전봉준은 역적의 두명을 쓰고 영정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어. 이때부터 경화의 운명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 역시 삼수갑산의 고난의 행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요. 아이고. 질풍노도와 같은 광풍이 불어치면서 경화선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거 왜 안 와? 또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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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그 다음에가 또 뭐냐. 하나 지나가네. 꺼내야 되는데. 백식산장. 안심인명.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말했죠? 이 안신인명이에요. 안심인명이 좋아. 안신인명이 좋아. 그거나 심은 고심이에요. 그래서 경화선사는 전봉준 장군에게는 안신인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야지. 자.